좀 이제 본격적인 정치 현안과 인물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사실 네. 우리가 사실 늘상 매일 방송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초입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과 정책을 가지고 이제 논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김정일이 솔직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좀 어떤 느낌을 받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집권 전부터 생각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는 음. 대표보다는 대통령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정당 대표는 정청래 대표도 그렇듯이 항상 이제 적대적인 안에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발목 잡고 끌어내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스타일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가, 그러니까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할 때처럼 행정가 할 때 더 빛을 발하는 스타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될 때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집을 내놨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집을 판매했고 네. 자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가 됐고 그 돈으로 코스피를 들어갔고. 아, 이재명 정부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지금. 네, 네. 근데 그 예상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역대 정부에서 이제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거로 뿌려가지고 제가 돈을 받아본 적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성과와 이런 예측들이 결부돼서 이렇게 수익을 올려준 정부는 머리 털나고 처음입니다. 사상 처음이었다. 뭔가 그런 효능감을 스스로도 네. 경제적으로 느끼고 네, 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삐네, 그런 삐. 예. 그런 식의 근데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은 네. 물론 이제 이재명을 그 정치하는 모습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기사를 쓰면서도 체득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없었고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확신을 갖게 된 계기는 그냥 정치부 주변을 취재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확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정치 취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확신을 또 가진 겁니까?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안 친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주변 사람들 다 취재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 그려지는 것들 있잖아요. 조각을 맞추다 보면. 그랬을 때는 무조건 부동산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초반에 우리가 작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임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관련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지. 저기 이광수 대표라고 하셔야 되나? 그분이나 뭐 최상욱 대표나 이분들이 굉장한 실망감을 표출했어요. 열변투에서 보유수 왜 안 올려? 막 네, 이러면서. 네. 그때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의심을 했죠, 그때. 그러다가 연초부터는 다시 바뀌어서 네. 역시 생각했던 거 맞구나. 이재명은 한다고 하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김도현 기자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 시절 혹은 이재명 뭐 시장, 지사일 때 뭐 직간접적으로 좀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고향이 안동이고요. 아, 그렇네. 검정고시를 쳤고요. 같은 진짜요? 대학을 나왔고요. 중앙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야, 이거 소름인데 갑자기 지금? 그- 어필 제대로 하는데 지금? 그런데 취재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민주당 출입할 때 그 워크숍을 갔는데 보통 기자들 워크숍 가면은 그렇죠. 예. 의원들이랑 미리 저녁 잡아놓고 가잖아요. 음. 근데 제가 별로 준비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일보 선배랑 둘이 이렇게 술을 먹다가 야. 그 선배가 그래 우리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러면 형님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문자 보냈어요? 얼굴만 예. 보여달라 이라고 어.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보냈죠. 네. 그 다음날 미안합니다라고 이렇게 답신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답신을 준 것도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 전에는 그 유시민 씨 모친상 때 제가 뻗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렇게 조문을 하러 오셨고 오셨구나. 그리고 네. 이제 백불을 붙잖아요. 백불을 그렇죠. 붙는데 저만 붙어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따라가갖고 올라갔는데 별 말씀 안 하시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어필했어요. 그 들어갔어요. 안동 뭐 검정고시 중앙대다 그러니까 어디 살아요? 이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이제 관심은 표하신 적이 있다. 터칭이 되니까 네, 그래도 네. 하나 뭔가 물어보는 정도로 네, 이렇게 응대를 네, 해주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느낀 거는 사실은 이제 보수정당을 출입하다 보니까 그 실용 얘기를 김정은 기자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정책을 펼 거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은 제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게 주어지는 정보들은
이제 야당 그러니까 당시 이제 국민의힘발 정보들이고 음. 뭐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당시 이제 그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발언들이다 보니까 그 실용이라는 걸 과연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은 있었는데 지금하고 뭐 이제 그 부동산을 잡을 때도 코스피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굉장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야, 근데 다시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 김정은 기자는 지금 집을 팔고 주식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그 경제적인 그 형성된 재산의 상당 부분, 거의 대부분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하고 지금 믿고 맡겼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봐야겠어요.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은데 지금 혹시나 지금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또 어떤 태도를 취할지 갑자기 지금 걱정이 되는데. 일단 오늘 네. 한국갤럽 여기서 말해도 되죠? 그럼요. 네. 중도 65% 나왔더라고요. 중도 걱정. 65%. 그래서 네. 여전히 공고한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높아지는 건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지긴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사실 되게 기이한 현상이 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보통은 청와대가 자신의 권력을 주체 못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치닫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당이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제가 봤을 때 네. 극단을 향해 중심을 달려가고 청와대가 있고 잡아. 청와대가 흔들릴 계속해서 때마다, 중심을 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특이한 점은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빚진 사람이 없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한테 빚을 졌습니까? 아무도 그렇죠. 안 졌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리고 네. 처음에 내각 들어갈 때도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했잖아요. 맞아. 이거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대표를 옆에서 최측근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이다라고 네. 생각하면 이거는 거의 열불 터질 일이죠. 이거는 와 우리 정치부 취재한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인선이었지.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회의 있잖아요. 혁신회의가 그렇죠. 이제 친명 네. 외곽 조직으로 뭐 이렇게 계속 샤라웃이 되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데 혁신회의도 있잖아요. 자리 받은 게 없습니다. 자리 받은 게 놀랍게도 없어요. 네. 뭐 챙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와 정말 빚진 게 없으니까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수 쪽도 써보고 뭐 진보 쪽도 써보고 일 잘하면 그냥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새로운 점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그 김도영 기자처럼 세 가지가 다 겹쳐도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보니까 대단한 그게 대통령이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에 안 이끌려요. 보니까. 네. 만나주지도 않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럼 그날 밤에 갑자기 기자가 봐갖고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회사에 면 좀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알겠습니다. 만납시다라고 하는 야당 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농담하고요. 네, 그런 건데. 아니, 저도 항변을 한 겁니다. 아니 두 분 같은 경우 그러면은 우리 김정 기자 같은 경우 민주당 출입도 이제 해왔고 하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라는 게 형성이 돼 있는데 그 지도부 인사들 중에서 본인이 볼 때 좀 호평할 수 있는 인사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최고위에서요? 뭐 최고위 포함해서 원내 대표도 좋고 원내 지도부도 좋고. 한 명만 골라야 되나? 아, 편하게. 이거 나 지금 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저 지금- 호평을 하라는 거니까. 네. 저 지금 그분의 이름이 나온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누구? 그분의 이름이 플러스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본다. 네. 지도부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 분. 본인이 볼 때.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너무 이제 이거를 솔직하게요. 머릿속에 재단하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황명선 최고. 황명선 최고예요. 네. 황명선 최고가 갈등 상황에 있어서 그래도 최대한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번에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현주, 황명선, 강두구 이렇게 묶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쪽은 이제 이성윤, 문정복, 정청래 뭐 이렇게 묶였는데 그 사이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명선 네. 최고가 중재자 역할을 그래도 좀 네. 했기 때문에 당이 뭔가 이렇게 분탕질로 가지 않고 네. 뭔가 이렇게 수렴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김도영 기자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인상 비평도 좋습니다. 민주당 이제 지도부라든가 주변의 핵심적인 인사들 중에서 어떤 분에게 눈길이 갑니까? 눈길이 가는 부분은 당연히 이현주 이현주 최고위원. 네, 최고위원이고요. 다만 이제 여당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점에서는 김정 기자 말한 대로 안 보이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안 보이는 사람이 예, 맞다. 황명선 최고위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마 황명선 최고가 네. 양쪽이랑 다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도부의 역할은 어쨌거나 갈등을 중재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장사하지 않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뭐 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여러 사람의 기여가 있었겠지만은 사실은 그 조용한 사람 중에서 찾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병도 원내대표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한병도 원내대표도 사실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가장 원내 지도부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문제 법안 처리할 때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개혁의 방향이나 수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단일한 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는 원내대표의 그 공도 적지 않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보는데 김도영 기자 눈빛이 굉장히 못마땅한 눈빛이 보니까 지금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하지 크게 않는 것 동의하기 같아요. 어려운 그러니까. 게 네. 왜냐면은 네. 의총 6번 했잖아요. 과정이 당정 합의가 만들었잖아요. 매끄럽지 못하다. 네. 근데 물론 그건 한병도 원내대표 최대한 해가지고 만든 건 만들었잖아요. 절차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별 의원들이 매불쇼나 겸공을 나가서 이제 항의성 그렇게 표시를 한 건데 물론 그들이 한병도랑 정청래를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따졌어야 될 문제지 그거를 매불쇼나 겸공 나가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큰 당의 책임자잖아요. 네. 한병도와 정청래 두 분은. 그런 점에 있어서 어쨌거나 수기 과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쉽게 얘기하면. 네, 네.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제가 근데 봤을 때는. 다만 네. 우리가 김병기 원내대표 때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게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한테 원했던 니즈는 무엇이었는가? 그거는 무난함이었습니다. 무난함. 그렇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랑 각 세우면서 본인이 막 드러나는 행위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원내대표를 뽑으려고 했던 의원들의 마음을 그건 되게 잘 충족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내대표가 적절한 긴장과 견제를 조성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이번에 그 검찰 관련 법들 처리할 때는 차치하더라도 한병도 원내대표에 대한 평가는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질 보안승 수사권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로 저는 진짜 판단하고 싸움은 싶습니다. 예. 거기기 때문에 한병도 예. 원내대표의 역할이나 구실이 어떨지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네, 거기서 그 결과를 판가름 보고 난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영 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출입도 하셨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장동혁 대표가 좀 기자들 봤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미디어의 기사로 만나는 장동혁은 어떻게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이 시점에 정무 판단이 이래? 아직도 윤허개인이야? 저는 제대로 못해? 이게 통상적인 국민들의 시각인데 의외로 정치부 기자들이 사석에서 만나보면 뭐 생각보다 괜찮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 유머도 많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되게 극단적인 윤호개인 쪽으로 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원내 대변인 시절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올 때 그렇죠. 거기에 네. 대해서도 반대를 했었고 기본적으로 의회를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대선에 대한 욕심이 좀 강하세요. 자기 욕망. 예. 네. 그게 왜 문제입니까? 꿈을 꿀 수도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정치 경험이 오래되고 쌓여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어쨌든 정치 리더는 어떤 그 모인 지지율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윤어게인의 지지가 모였을 때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윤어게인이 그렇죠. 아는 쪽으로 끌고 갈 수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갈까봐 거기에 매여 있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많이 천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같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최저를 찍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정말로 이제 사석에 터놓고 얘기하면 사상적으로도 그렇게 극단적인 보수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기도 한데 그랬는데요. 지금은 달라졌어요. 또? 달라졌습니다. 예. 그거는 그 평가하시기에는 그분이 이제 대선에 대한 욕망이 가장 우월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 휘말려 들어간 겁니까? 휘말려 들어갔다기보다 그런 상황에 놓이면 사람의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확신에 가득 차게 되고 이게 맞다라는 뭐랄까 이게 맞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변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의 예를 들면은 지지층을 우리가 놓고 갈 수 없다라든가 뭐 계엄을 선포한 게
그게 과연 내란으로 바로 직결되는가라는 뭐 이런 의문들 네. 그리고 민주당의 민주당의 줄타내기 계엄으로 이어졌다라든가 이런 생각들을 확신을 스스로 굳혀가는 과정이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굳어진 상태로 보이는 거죠. 아니 그러면 또 한 명 궁금한 게 지도부 중에 김민수 최고위원. 네, 이분은 사실은 장동혁 대표보다도 한술 더 떠서 얘기하는 분이니까. 네, 네. 근데 또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사석에서 만나보면 또 약간 다르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본인도 이거 자체가 그런 행동 자체가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좀 잘 알아요. 네. 아. 근데 그 뭐랄까 확신이 있어요. 이렇게 밀고 가다 보면 언젠가 아니요. 그런 뭐예요? 그런 예. 확신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는 게 옳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들어보면 그러니까 네. 윤어게인 자체 그러니까 이제 계엄 이꼴은 내란이다라는 거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 계엄과 내란 이후에 이제 탄핵으로 이어진 과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거는 자기가 무조건 아무리 사람들이 자기를 뭐 비판을 하더라도 그거는 끝까지 얘기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어요? 네, 확신이 있어요. 어떤 식의 확신입니까? 예를 들면 기자를 만나서 뭐 사실 사석에서 하는 얘기라 이건 쓰는 게 아니니까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기자들이 이제 유하게 얘기한다라는 네. 거는 뭐랄까 좀 애티튜드의 문제예요. 굉장히 강성일 것 같지만 뭐 만나 보면은 막 그렇게 막 꽉 막힌 사람은 아니거든요. 얘기하면 들어든 줘. 듣기는 일단, 해요. 네. 근데 자기의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네. 근데 애티튜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매너도 그래요? 좋고요. 네. 예. 그런 차원이라고 보이고 중국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식사를 하면서 뭐 듣긴 했는데 그렇게 귀담아 듣진 않아가지고 아니 근데 그 중국에 대한 얘기가 정말로 이것도 역시 그 탄핵과 마찬가지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본인은. 정보가 있대요. 중국에 예, 대해서 확실한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있고 네. 예, 그 관련해 갖고 지금 코스피가 오른 것도 중국계 자본이 뭐 대거 들어와 있는다고 하는데 그걸 또 수치로 반박하면은 그 또 뭐죠 이제 그 보통 법인에서 들어오면은 그 네. 법인의 또 자본이 나뉘잖아요. 거기까지 따지면 중국계 자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제가 식의 초장에 주장. 말씀드렸죠. 우리 김정현 기자랑 김동현 기자 많이 다릅니다. 김동현 기자는 이렇게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도 성심성의껏 반박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자질을 가진 사람이고 김정현 기자는 국민의힘 가서 취재가 안 된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딱 보면은 어쨌거나 대권을 거기서 꿈꾼다고 하면 네. 윤어게인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윤어게인을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그러는 거 아닌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네.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의 그 팬덤이 또 있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도 자기 팬덤 만들기 위해서는 결코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죠. 그 끈 놓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건데 다른 사람이 대체할 거 아닙니까?